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신 궁금증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왜 노약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부터 맞춰줄 줄 알았더니 어린이라든지 뭐 임산부, 청소년, 노인분들은 제외가 됐어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제일 많이 의구심 갖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높은데 이번에 일단은 첫 접종 대상에서 빠진 부분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임상 연구 단계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전한 건 증명이 됐는데 그 효과 분석하기엔 확진자의 발생 범위가 적어서 효과가 이제 그 심의 중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영국에서의 110만 명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소아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소아 대상 또 청소년 대상의 임상 연구가 마무리되면 뭐 중간에라도 이제 접종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임신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접종했을 때 안전성이 이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괜찮다고 나왔는데 네. 인체 대상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임산부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 이제 임신부나 또는 태아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되면 임신부도 접종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가 좀 진행되는 거를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백신 종류가 제조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왜 백신 제조사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예방 효과가 물론 모두 있겠지만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백신은 65세 이상은 좀 접종을 맞지 않게끔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백신 접종마다 효과가 이제 백신 접종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효과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백신이 65세 이상이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충분히 면역 반응이 생기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는 일단은 질병이 발생하는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막는 효과들도 있는데 현재 예방 효과는 뭐 60에서 90%로 차이가 나지만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모든 백신이 90% 이상 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모든 백신들은 충분하게 효과를 나타낼 거고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일단 백신의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첫 번째가 걸리지 않게 해드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려도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60%, 90%라고 말하는 거는 첫 번째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되지 않을 확률을 말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감염을 예방해줄 확률은 집단 면역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접종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어르신들을 먼저 접종해 드리는 이유는 걸리셔도 중환자가 되지 않거나 사망하지 않게 막아드리는 그런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지금 사용하는 화이자의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매우 우수한 효과를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효과는 지금 현재 필요한 효과가 아니고 정말 지금 필요한 효과는 중증을 막아드리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들었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내가 좀 골랐으면 좋겠다. 이런 궁금증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왜 국민들이 백신 선택권을 갖지 못하나? 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안 주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 여러 회사에서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돈을 내고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도착할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이제 다른데 근데 시기마다 어떤 분들이 접종할지는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도입된 백신을 가지고 그 시기에 맞아야 될 분들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선택권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이나 유럽도 다 도입되는 대로 바로바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네.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다가온 접종 시기에 만약에 접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순서가 맨 뒤로 이제 가게 된다. 그렇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정 교수님? 일단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백신 네. 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접종이 잘 돼야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접종을 원하셔야 접종을 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접종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접종 순위는 가장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접종 당일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접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날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거나 네네. 열이 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접종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약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접종을 거부하시게 되면 접종 일정은 가장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좀 끝이 보이나 싶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왜 4차 대유행이 또 온다고 하나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정 교수님. 네,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1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총 3번의 유행이 있었는데요. 예. 네. 첫 번째 유행은 3월 3일 정도의 정점이었고 두 번째 유행은 8월 26일 정도가 정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행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점과 정점 사이의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네.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2차 유행과 3차 유행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3차 유행 올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서 유행 곡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 면이 있는데 이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3차 유행 이후에 4차 유행 대비를 빠르게 단계를 내리고 천천히 단계를 올리게 되면 유행이 더 빠르고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온다는 것은 그리고 크게 온다는 것은 어떤 이유이냐면은 우리가 1차 유행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1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생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2차 유행이 끝나고 나면 한 80명 정도가 생겼었습니다. 아, 그런데 3차 유행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하루에 400명씩 생기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네. 네, 출발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유행이 오게 되면 유행이 더 크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오늘 이제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방역 정책 같은 것들을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 유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음 올 수 있는 4차 유행을 조금 더 천천히 늦게 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각각의 방역의 이제 요소들의 어느 효과를 보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학교의 휴업이라든지 이제 어떤 식당을 뭐 9시까지 제한한다든지 또는 5인 이상 이제 집합을 금지한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은지 봤더니 네. 5인 이상의 소모임, 사적인 모임을 금지한 게 전체의 유행 상황을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5인 이상의 모임들 자제하셔야 되는 거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잘 유행 상황을 잘 컨트롤하는 게 일단 백신 접종도 순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다 함께 힘든 시기지만 정말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 궁금증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네. 의사들은 화이자 백신 요양병원 종사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종류별로 맞는 진짜. 분들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나눠져 네. 있나요, 다? 이 교수님. 예.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화이자 백신이 5만 5천 명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는 그 의사들 또한 의료진들에게 접종을 하는 게 결정돼서 5만 5천 명만 접종이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번에 이제 한 75만 명분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의 종사자들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고위험 병원에 대한 접종이 3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고위험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의 의료기관들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의료진, 뭐 의사들이냐, 뭐 의료진이냐, 뭐 요양병원, 요양원 계신 분이냐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백신에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지금 확정이 되면서 계속 결정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결정된 건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의 차이 때문인데요. 보관.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적인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직접 접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대형 병원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직업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알려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할아버지, 의료 종사자인 아버지, 일반 주부인 어머니, 어린 자녀가 사는 가정에서 접종 시기가 각각 제각각일 텐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좀 이제 저희 집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 저도 저도 이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하게 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역학 조절을 하고 있어서 먼저 접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왜 해드리는지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해드리는 이유는 가장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대상부터 보호해드리는 의미가 강합니다.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가혹한 질병이어서 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80세 이상의 이제 분들은 확진자의 비율의 전체 5%인데 사망자는 전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결국 우리가 코로나19가 젊은 사람에게는 한번 앓고 지나갈 수 있는 병이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분들을 먼저 보호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호해드리는 차원에서 가족 간에도 5인 이상의 소모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서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결국은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 게 지금 영국과 미국과 남아프리카 같은 3차 유행이 정말 극심했던 나라들도 유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신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3차 유행이 정말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봉쇄에 가까운 조치들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이 잦아들었는데 우리나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2.5단계랑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보던 사람들만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던 사람들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집단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보는 사람 안에서 전파가 되고 끝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방어막을 설정해 준 거거든요. 하나의 그 그룹을 지정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하더라도 그 그룹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이죠.